제51회 LA 한인축제가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라는 주제로 내일 서울국제공원에서 개막합니다. LA 한인축제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다양한 행사로 진행됩니다. 축제 하이라이트 퍼레이드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올림픽 블루바드에서 펼쳐집니다. 생활가전업체 코웨이 USA가 연방노동부로부터 직원들의 오버타임 미지급 등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은 주민 발의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자는 주민 발의안 32에 대해 알아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노숙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주 7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 노숙자 쉘터 마련을 추진합니다. 지난 12일에 스쿠터를 타고 가다 한인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용의자 체포를 위해서 현상금 5만 달러가 내걸렸습니다. 오늘 새벽 다운타운에서 버스 납치 사건이 벌어져 승객 1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LAPD의 비폭력 상황에 출동하는 비무장 대응팀이 이제 한인타운에도 곧 배치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 미국 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민 이슈 돌파에 나설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조 조지아를 찾아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하겠다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애리조나주 템피 소재 선거운동 사무실이 총격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테러 가능성을 놓고 당국이 공식 경고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법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연합의 AI 준수를 위한 자발적 준수 협약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의 115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애플과 메타는 불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책정해둔 자금을 소진하기 위해 며칠 안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새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히고 레바논을 상대로 지상전 개시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에게 2대4로 패했습니다. 지구 선두 다저스 2위 샌디에고의 승차는 2게임 차로 좁혀졌습니다. 어제 다저스를 꺾은 샌디에고는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여전히 부상에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오늘 새벽 다운타운에서 버스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 총을 들고 나타난 괴한에 의해서 버스가 납치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추격전이 벌어졌고 버스 승객 1명이 총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경 사우스 LA 지역 피게로아 스트릿과 119가 근처에서 총을 든 남성이 버스에 올라탔고 운전사를 위협해 다운타운으로 계속 운전해 가도록 강요했습니다. 버스에는 운전사와 괴한 외에 승객 2명까지 모두 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총격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추격하면서 1시간 넘게 추격전이 이어졌고 새벽 2시 40분쯤 경찰이 스파이크 스트립을 설치해 버스 타이어에 펑크를 내면서 버스가 유가와 알라메다 스트릿에 멈춰섰습니다. 현장에는 경찰 특수기동대 스와팀도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대치가 벌어지던 중 버스를 포위한 경찰은 용의자를 향해서 섬광 수류탄과 빈백 탄환을 쏘면서 버스 운전사와 승객을 구하려 했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버스를 빠져나왔고 버스 납치가 일어났을 때 뒷좌석에 숨은 승객은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성 승객 1명은 여러 발의 총살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승객은 추격전 도중 괴한이 쏜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LAPD 현재 이 사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각종 강력범죄 증가 속에 대응할 경찰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폭력 상황에 출동하는 비무장 대응팀의 신설 관련안이 통과됐습니다. LAPD의 이 비무장 대응팀은 비폭력적이고 또 의료적인 비응급 상황인 911 신고들에 대응하게 됩니다. 지난 20일 LA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시범 프로그램 확대안이 참석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를 포함해 웨스트밸리 경찰서와 웨스트 LA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확대안에 포함되어 있는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은 LA 한인타운 거의 대부분과 인접한 알링턴 하이츠 일부를 포함합니다. 비무장 대응팀은 경찰의 불필요한 과잉 진압을 예방하고 부족한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비무장 대응팀은 주로 약물 남용과 중독, 여러 갈등 상황, 또 중재가 필요한 상황, 공공장소의 노출 사건과 안전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 등의 비폭력적이고 의료적인 비응급 상황인 경우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기 소지나 폭력 위협, 응급 의료 상황, 미성년자가 위기에 처한 경우 또 갱 관련 사항인가 갱단 관련이나 3명 이상의 그룹이 연관된 사건 등은 모두 무장경찰이 대응하게 됩니다. 이 비무장 대응팀은 어떠한 무기도 소지하지 않고 이 대상을 강제로 구금하는 등의 경찰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LA 경찰이 한인 남성을 사망하게 한 스쿠터 뺑소니 사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 오후 4시 50분경 LA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제임스 M. 우드 블러바드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인 사고로 한인 남성 데니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한 여성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인 이 씨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여성은 쓰러진 스쿠터를 집어들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함께 있던 남성과 동쪽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사고 당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 씨는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씨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한인 커뮤니티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LA시 당국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대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으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웨스트 트래픽 디비전 213-473-02346 혹은 한라인 877-527-3247번으로 전화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은 작은 정보라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동 스쿠터의 안전한 이용과 보행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24시간 운영하는 긴급 노숙자 쉘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극한 기후 상황 속에서 노숙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주 7일 24시간 운영되는 이머전시 노숙자 쉘터 마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서린 바거와 린지 호바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제안한 긴급 노숙자 쉘터 마련 방안이 24일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LA 카운티의 서비스 구역에 총 8개의 24시간 쉘터를 마련하는 전략을 수립해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캐더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지속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노숙자들에게 쉼터와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극한 더위 등의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긴급 대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숙자 긴급 대피소는 하루 3끼 식사와 샤워, 욕실 의류 등 기타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포함해 노숙자를 위한 핵심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리우드 힐스의 전망 좋은 대저택이 잇따라 벤달리즘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할리우드 힐스 멀홀랜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대저택이 주인에 의해 방치돼 벤달리즘의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이번에는 할리우드 힐스 선셋 플라자 드라이브에 위치한 대저택이 벤달리즘의 표적이 됐습니다.
4층짜리 대저택은 선셋플라자 드라이브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수년간 비어있는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낙서범들이 몰리면서 집 외벽이 낙서로 뒤덮이자 경찰이 낙서범 2명을 체포했다고 이웃은 전했습니다. 이웃들은 이 저택에 지난해에도 노숙자들이 들어와 살고 불법 팝업 파티까지 열렸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100명 정도가 빈 저택에 들어와 파티를 벌이면서 경찰차와 헬기가 대거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저택도 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팀 구단주의 아들인 존 미들턴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멀홀랜드 드라이브에 있는 미들턴 소유의 또 다른 저택이 낙서범들에 의해 온통 그래피티로 뒤덮이고 스쿼터들이 꼬이면서 주민들이 동네 안전에 해가 된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닥 이렇게 효과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정부에서는 뭐 효과가 있다 계속 홍보하고 있죠. 결국 산타모니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스스로 노숙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장치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지역에 거주해오던 스티븐 맥마훈 씨는 블루처퍼라는 이름의 동작 감시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맥마훈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노숙자들이 골목길 쪽 차고를 야간 숙소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맥마훈 씨는 30년 넘게 이곳에 살면서 천국 같았던 이 동네가 지난 5, 6년 사이 급격히 황폐해지는 모습을 봤다며 이 사람들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고 예전의 산타모니카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맥마훈 씨가 개발한 블루처퍼는 파란색 섬광과 귀뚜라미 소리를 내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직접 만든 나무 상자 안에 전자장치가 들어있고 이 장치는 동작을 감지하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맥마훈 씨는 노숙자들이 거리에 앉자마자 이 장치가 작동됐고 이 소리와 섬광을 보고 즉시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자마자 차고를 떠나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포착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치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웃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맥마훈 씨는 현재 지역 사업체들에게도 블루치퍼를 아예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셩타오 시장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노숙자 야영지 강제 철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수면과 야영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학교, 놀이터, 소규모 사업장, 주택 근처의 텐트, 그리고 교통로와 보도를 막아서 장애인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응급요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텐트들이 철거 대상입니다. 이 같은 타오 시장의 결정에 일부는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 경찰관 협회 측은 11월 5일 주민소환 투표를 앞둔 정치적인 술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국에 사전 통보가 없었고 현재 텐트 관리팀에 배정된 2명의 경관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타오 시장은 오는 11월 주민 소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범죄, 부패, 사업장 폐쇄 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며 올해 초 FBI 수색을 받은 타오 시장은 임기 초반부터 특혜 의혹에 시달렸고 현재 선거 기부금 관련 연방수사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한인 커뮤니티 최대 연례 행사 제51회 LA 한인축제가 내일 화려하게 개막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26일 올림픽과 노만디에 위치한 서울국제공원에서 개막하는 LA 한인축제는 총 291개의 부스를 통해 다양한 K문화를 선보입니다. 오리지널 K푸드를 만날 수 있는 농수산 엑스포와 각종 먹거리 장터, 한국과 미국의 유명 가수들의 신나는 K-팝 공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깜짝 이벤트 등이 나흘 동안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 행사장에서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LAPD 올림픽 경찰서에서 특별히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문자들을 위한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노래대회와 패션쇼, K-팝 페스티벌과 댄스 경연대회, 한국 전통 공연뿐만 아니라 한인 태원에서 만나는 타민족 이웃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전통 공연을 선보입니다.
K-팝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매일 저녁 이어집니다. 킬러그램스, 저스틴 박, 에즈원의 개막식 무대부터 키스 FM의 인기 진행자 조조가 특별 MC를 맡아 호연, 케빈 정, 수란, 김우진 등이 출연하는 공연과 마지막 날 필레를 장식할 홍경민과 김현정 무대까지 버라이어티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방문자들이 편리하게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위셔가의 지정 주차장부터 행사장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매 20분 간격으로 완복 운행합니다. 탑승 장소는 685 카탈리나 애브뉴, 3450 윌셔 블루바드, 3600 윌셔 블루바드입니다. 주차장은 3325 윌셔 블루바드에 위치한 ACH 파킹장, 에퀴터블 플라자의 파킹장, 3450 윌셔 블루바드에 위치한 센트럴 플라자 파킹장, 3600 블루바드에 위치한 건물의 주차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들으신 대로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 LA 한인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인축제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의 중심인 올림픽 볼러바드 선상의 벌먼과 웨스턴 구간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올해로 51번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는 세대 간 단결, 인종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다 함께 더 좋은 한인 사회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퍼레이드에는 주류사회 주요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리더들이 함께 나와 행진하면서 인종 간 미래지향적 협력과 화합을 다짐합니다. 또 남가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과 단체들도 대거 참여해 세대 간 단합의 의지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문화의 상징인 사물놀이 풍물팀과 전통무용단이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다문화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다채로운 참가팀들과 마칭밴드 행렬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늘도 역시 아침 한때는 안개와 구름으로 흐리게 시작하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내려앉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이렇게 쾌적한 날씨는 주말까지 당분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또 한 차례 늦더위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0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58도, 해안 지역은 71도, 62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3도, 낮 최고 기온은 82도 예상됩니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생활환경 가전업체 코웨이 USA가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노동부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노동부가 코웨이 USA 직원들을 대신해 LA에 본사를 둔 코웨이 USA를 상대로 오버타임 미지급 혐의로 연방지법 가주 센트럴 지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용 가전제품을 판매, 임대, 서비스하는 LA의 기업체인 코웨이 USA는 산하에 180명이 넘는 직원들을 두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제대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소장에서 연방노동부는 코웨이 USA가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코웨이 USA를 상대로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동부는 코웨이 측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숨기기 위해서 고용기록을 위조함으로써 직원들의 임금을 고의로 삭감했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코웨이는 또 직원들이 고객과의 통화에 소요한 시간, 제품 배송을 위해서 차량에 물건을 싣고 내려는 시간, 재고를 픽업하기 위해서 창고를 방문한 시간, 또 의무적으로 지정된 트레이닝에 참석한 시간 등을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직원들이 회사 일정을 맞추고 고객들의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종종 식사 시간에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웨이는 하루에 30분의 점심시간을 자동으로 공제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단순히 기록 위조에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웨이 측이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결함이 있는 방식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줄임으로써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박탈했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코웨이가 180명이 넘는 건당 급여 직원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0월부터 근무한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건당 급여는 직원이 서비스한 유닛 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 근무한 모든 시간을 계산해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노동부는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직원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모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했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웨이 USA의 모 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인 BTS를 포함한 여러 유명 브랜드 홍보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운내 노동법 변호사 측은 피스레이스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흔히 봉지업계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업종에서 일당이나 건당으로 임금을 받는 것도 피스레이스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당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건당 급여 액수가 직원이 근무한 시간을 미니멈 웨이지로 계산했을 때 미니멈 웨이지와 오버타임 액수를 합친 액수에 미달하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노동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보도국은 11월 5일 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번 선거에 붙여지는 주민 발의안들을 차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 시급을 18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2를 점검합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주민 발의안 32는 내년 1월부터 가주민의 시간당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가주의 최저임금은 16달러 50센트가 되는데 이를 18달러까지 1달러 50센트 올리자는 것으로 발의안이 통과되면 직원이 26명 이상인 업체에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직원이 26명의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에는 17달러로 하고 2026년에 18달러로 인상됩니다. 만약 주민 발의안 32가 시행되면 가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주정부가 됩니다. 주민 발의안 32는 사회운동가인 조 샌버그가 가주에 치솟는 생활비에 비해 주민들의 급여 수준이 이를 못 따라간다며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안으로 붙였습니다. 가주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올 들어 종업원의 시간당 최저시급을 가주의 최저시급보다 4달러가 높은 20달러까지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발의안에 관한 한인들의 입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임금이 치솟는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한 여건에서 시간당 최저시급이라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최저시급 18달러는 업소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비즈니스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시급이 18달러로 뛰면 인건비 부담으로 업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혜원 노동법 변호사는 업주 측 입장에서 보면 특히 현재 많은 직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주는 노동 집약적인 업소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걸 반대로 치면 지난번에 우버라든지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서 AB5를 적용을 안 하도록 우버나 도어대시가 수억 달러를 로비를 해가지고 그거 발의안을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시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최저시급을 받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급여까지 함께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커집니다. 프로포지션 32의 향방은 다가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결정됩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공무원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파업이 단행될 경우 공공보건 등 서비스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셜서비스와 공공보건 등의 부서에서 일하는 5만 5천여 명의 카운티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카운티 당국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10월 1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것입니다. 간호사와 소셜워커, 도서관 사서,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회원 수에 있어서는 LA 카운티 직원들의 최대 규모 노조입니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당국은 카운티 공무원 노조가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선제적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LA 파업을 단행해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계의 올드보이로 알려져 있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가 주지사직에 다시 도전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캘리포니아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은 2018년도 주지사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계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UC 세크라멘토 캠퍼스의 정치학 교수는 비아라이고사의 재도전은 캘리포니아 정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며 풍부한 경험과 라티노 커뮤니티와의 강한 유대감은 분명 강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 전문가들은 비아라이고사의 재도전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즌을 앞두고 연방보건당국이 자가 진단 키트를 다시 무상 배포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가구당 최대 4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포될 예정인 키트는 최근 유행하는 신종 변이를 감지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연말까지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14년 연속 미국 내 최우수 종합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공립대학 가운데서는 UCLA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학 순위 평가 전문지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대학 평가에서 프린스턴 대학이 종합대학 부문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로써 프린스턴대는 2011년부터 14년째 최고 대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MIT는 지난해에 이어서 2위로 선정됐고 하버드가 3위, 스탠포드는 지난해 공동 3위에서 올해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예일대학으로 평가됐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가 무려 113일 연속 100도를 넘어 이 관련 기록 최장 기록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피닉스 기온이 76일 연속으로 100도를 넘은 1993년 기록을 31년 만에 깬 것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피닉스 사무소 맷 살레르노 분석관은 2년 연속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여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애리조나주 기상청은 지난 5년간 피닉스 기온이 110도를 넘는 평균 일수가 40일이었는데 20세기 초에는 5일에 불과했었다라며 기후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망자만 피닉스에서 2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와 내 안의 모든 것, 허스토리 등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민규동 영화감독을 LA로 초청해서 오는 30일부터 3일간 채품반대학교와 UC 얼바인 한국문화원에서 K-시네마 투어링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K-시네마 투어링은 2015년부터 세계 영화산업의 메카인 헐리우드 인근 주요 대학 영화학과 학생들에게 우수한 한국 영화 매력을 소개하고 한국 영화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의 애리조나주 템피 소재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총격 흔적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애리조나주 템피 경찰은 손상이 발견됐음을 확인했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템피의 민주당 선거 책임자인 션 맥커니도 사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간밤에 템피 민주당 선거운동 사무실을 겨냥한 몇 발의 총격이 있었다며 당시에 아무도 없었고 부상자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는 11월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7대 경합주 중 한 곳인데 해리스 부통령이 27일 애리조나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의 암살 위기를 넘긴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어제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밀 경호국의 경호를 강화하는 대통령 후보 경호 강화 법안을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19일 하원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주요 대선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충분한 자금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테러 가능성을 놓고 당국이 공식 경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이 내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전체 미군이 대기하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불발에 그친 행위가 이란에 의해 자행된 상황이라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많은 사람과 무기에 나는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브 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찍 이란에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암살 위협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며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위협은 최근 몇 달 사이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FBI는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에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그리고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낮 대선 경합주 조지아주의 서베너에서 실시한 세금 및 미국 제조업 관련 연설을 통해서 친제조업 정책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제조업 담당 대사를 임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 제조업 담당 대사의 임무에 대해서는 유일한 업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요 제조업체들에게 짐을 싸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회사와 제조업체의 가장 낮은 세금과 가장 싼 에너지 비용, 가장 적은 규제 부담과 함께 지구상 최고이자 최대인 미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CNN과 SSRS가 전국의 등록 유권자 2,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48%,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47%의 지지를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투표 의향이 있는 무당파 유권자의 지지는 해리스가 45%로 41%를 기록한 트럼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당파 여성 중 과반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고, 무당파 남성의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투표 의향자들이 있는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해리스 부통령이 호감 46%, 비호감 48%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호감 42%, 비호감 5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위기가 높아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1년을 앞둔 가운데 미국에 있는 최대 무슬림 유권자 단체 가운데 한 곳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MK자 액션은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 때의 이슬람 혐오와 다른 유해한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패배시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만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로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6.9%포인트 하락해 9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이 아니네요. 9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월간 낙폭은 2021년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다나 피터슨 경제학자는 지수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소비심리 악화가 나타난 것은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고용시장은 여전히 건강하고 실업률이 낮으며 해고도 적고 임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근로시간 감소와 임금 상승률 둔화, 구인 건수 감소에 더 많이 반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런던 대학 경영학과 연구팀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에 개업한 식당 가운데 뉴욕타임즈 미식란에 소개된 가게들의 업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2019년 기준 이들 가게 가운데 프랑스의 미식평가 등급인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의 경우 10개 중 4개 꼴인 40%가 문을 닫았습니다. 입지나 가격, 음식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분석을 진행했을 경우에도 폐업률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미슐랭 스타 별을 받은 식당의 경우 대중성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일례로 미슐랭 스타를 새롭게 받은 식당에 대한 구글 검색은 평균적으로 3분의 1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목된 결과로 고객들의 기대치는 올라가고 관광객 같은 새로운 손님들이 유입되면서 이들 식당이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 조건도 역시 복잡해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슐랭 별을 받은 식당의 경우 재료비 등의 연쇄 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요리사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 구조가 취약해지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법무부가 비자를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뉴욕의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비자 외의 결제 수단을 쓰려는 가맹점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쟁사에 돈을 조거하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비자가 가맹점과 계약할 때 가맹점이 모든 직불 거래를 비자 결제망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경쟁적인 가격 구조를 강요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0.5%포인트 금리 인하인 빅컷으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얼어붙었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매수, 매도자들은 시장이 바닥에 이르고 있다고 점점 확신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19%가량 떨어졌고 올해 초 뉴욕의 한 사무용 건물은 2018년 매입가보다 무려 67%나 낮은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가격이 회복세를 그리고 있고 이번 달 기준금리 인하로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데이터 분석 회사는 8월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가 2022년 고점 대비 19%가량 낮지만 올해 들어서 3% 상승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오펙이 개발도상국들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향후 20년 동안 세계 석유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에너지 관련 기구들의 예측에 비해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가인데 오펙은 장기 에너지 동향 연례 보고서에서 2050년 석유 수요가 하루 1억 2,010만 배럴에 달해 작년에 하루 1억 220만 배럴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수요 증가는 주로 신흥국들에서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펙은 석유 수요가 정점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6개 기업과 재단이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6개 기업과 재단은 열대우림 산림 벌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도 참여해 설립해 공공민간 파트너십 리프 연합을 통해서 무려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번 계약에 참여하는 곳은 아마존과 바이엘,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캡제미니, H&M 그룹과 월마트 재단 등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에게 2대4로 패했습니다. 다저스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죠. 문제는 지구 1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와일드카드 경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LA 다저스가 지구 1위, 2위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인데 샌디에고는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자력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샌디에고와 다저스의 순위 다툼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다저스는 지금 각각 5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LA 다저스가 승률이 동률이 되면, 승률이 똑같아지면 샌디에고가 우세합니다. 지금 올 시즌 샌디에고와 다저스가 11번 맞붙었거든요. 8승 3패. 샌디에고가 압도적입니다. 다저스 이상하게 샌디에고 만나면 잘 못해요.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에서도 샌디에고를 만나서 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샌디에고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LA 다저스는 시즌 마지막 3경기를 콜로라도 로키즈, 약체팀 콜로라도 로키즈와 한다라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맨 마지막 경기가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 3연전입니다. (2024년 9월 2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